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황용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용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또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원룸에서 불이 났어요. 사위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으려면 알레르기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썩은 과일을 샀어요. 이렇게 4가지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시청자들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며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 바로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는 일상의 로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알아볼 법률 상식 어떤 건가요? 네, 요즘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이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던 사건이 하나 지금 떠오르는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그래서 논란을 빚었던 배구 선수였죠. 이다영 선수가 자신의 SNS에 마치 좀 김연경 선수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렸었고, 그 당시에 좀 엄청난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그 구체적인 좀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다영 선수가 김민경 선수와 나눈 카톡 메시지와 자신이 제3자에게 발송한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를 직접 캡처해서 SNS에 업로드한 것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네. 주요한 내용은 김연경이 자신을 수집 여자 취급했다, 연습할 때 공을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고 말을 걸면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 욕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두 선수 간 단순히 불화설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다영 선수가 작성해서 캡처한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명예훼손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중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량을 더 무겁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제 법 조문상으로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을 적시했다면은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일반 명예훼손보다는 이 파급력을 생각해서 더 엄중하게 좀 처벌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당시에 이다영 선수가 올렸던 글, 사이버 명예훼손에 좀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이번 이다영 선수의 폭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SNS를 통해서 게시물을 올린 점이 확인되었고, 카카오톡의 상대방이 킴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대중들이 쉽게 김연경 선수라고 알 수 있는 점을 미뤄볼 때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핵심은 결국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 조문상으로는 이제 비방 목적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판례에서는 비방 목적에 관해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다영 선수는 구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장과 입증을 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공연성하고 특정성은 이제 좀 성립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돼 있는지 이게 핵심 쟁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요건들이 좀 충족이 돼야 하나요? 사이버 네. 명예훼손은? 그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은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특정성과 그 다음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 그리고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행해야 된다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판례는 한 명에게만 말해도 그 정보가 재생산되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명예훼손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라는 입장입니다. 한 명에게만 말해도 이게 그렇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또한 이제 허위 사실은 물론 실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피해자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객관적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면은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명에게만 말해도 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는데 또 다른 좀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게재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의 대표는 자신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5명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공개해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네. 대해서 이제 법원은 지난 2018년 기소되어서 올 1월 달에 대법원이 이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이건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뜨거웠고 시끌시끌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배드파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좀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좀 공개한 것인데 왜 이렇게 또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네, 그 이제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서 공개한 정보일 경우에는 네. 이제 처벌하지 않냐지만은 네. 그렇지만 이제 비교 형량을 통해서 공익적 목적이 좀 다르고 네. 좀 작고 이제 주된 목적이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로 이제 다른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또한 이제 2015년 한 야구 선수가 치어리더 A 씨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라는 문자를 여자친구에게 이제 발송을 했었는데 두 사람이 결별한 이후에 여자친구가 그 문자 내역을 이제 SNS에 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자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 또한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은 결국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사이버 명예훼손이 인정된 판결들이 꽤 다수가 있었네요. 변호사님들은 이 판결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언제나 이제 내가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네. 이제 말하는 내용이 특히 이제 피해자가 유명인인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공개하기 꺼리는 내용을 이제 전달하는 경우 대화의 소재가 된다고 한다면은 온라인상 1대1 비밀 채팅으로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이제 그게 이제 SNS라든가 카카오톡 통해서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캡처돼서 돌아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 판결 같습니다. 이제 살면서 타인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타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이제 카카오톡이라든가 글 등을 통해서 남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대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또한 이제 이야기가 외부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엄청나게 이렇게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 자체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은 2018년도에 15,926건에서 2022년, 그러니까 5년 사이죠. 5년 사이에 29,25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온라인 공간은 그 특성상 정말 무심코 올린 글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무한대로 확산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오늘 알려드렸는데요.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 알려드리는 일상의 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기 배우자가 인천 원룸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그 구상금을 좀 요구해가지고요. 화재 보험사에서요. 아, 배우자가 지금 원룸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인으로 네, 계시고 거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전화를 주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거죠? 이게 지금 집주인이 저기 원래 5,200이 필요한데 3,700밖에 안 나와서 1,500을 저희한테 달라고 채무 독촉을 했는데 애 엄마가 대면했을 때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유산까지 했는데 이걸 집주인한테 조금 이게 피해를 청구할 수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 지금 이제 그 화재 관련해서 지금 조금 양쪽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지금 황용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이야기 나누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배우자분이 이제 원룸을 임차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던 중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신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계약 기간 이내에 이제 발생한 화재이실 거고요. 예. 네. 그리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 그러면은 인덕션 관련해 가지고 하이라이트 관련해서 이제 화재가 났다라고 하시는데 예. 그게 이제 스위치가 오작동돼서 화재가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은 배선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걸까요? 아마 화재 감식 결과에서는요. 네. 스위치가 조작됐음으로 이렇게 화재가 났다고 사용자 부주의라고 좀 받았습니다. 사용상 부주의로 해가지고 스위치가 이제 원래는 꺼져 있어야 되는데 켜져 있어가지고 발생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가스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위에 물건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자동으로 오프되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위에 다른 물건들이 적치가 되어 있어서 화재가 났었을까요? 그리고 탄화물이라고 파다가 남은 그런 재 같은 게 위에 남아있던 걸 봐서는 좀 위에 또 우유팩이나 이런 게 좀 있었던 걸로 조금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위에 이제 물건이 있었었고, 근데 스위치는 이제 과실로 이렇게 잘못 켜져가지고 이렇게 발생한 것이고요. 예. 그러면은 그게 평소에도 좀 자주 켜지는 걸 확인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오작동이 종종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오작동 나면은 화재가 났었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작동이 된 거는 본 적은 없으셨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보험사에서 지금 이제 보험금으로 한 5천만 원 가량을 이제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5천만 원 청구를 했는데 이제 보험사에서 3천만 원을 줬다라는 의미인가요?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래는 집주인이 금액 말하기를 꺼려하다가 네. 그냥 1,500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원래 5,200인데 3,700밖에 못 받았으니까 나머지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예.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처음에 5,200 신청한 것도 아니고 보험사에 3,700 신청해갖고 3,700에 협의가 돼서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돈을 줄 의무도 없었더라고요. 저희가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사한테
임대인이 이제 3,700 청구해서 3,700 전부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00 정도는 이제 못 받았으니까 임차인한테 지금 다시 달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근데 청구한 게 그게 다입니다. 5,200이 아니고. 아, 네네. 그 금액이 전부 다고 그 다음에 그 임차인은 따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셨을까요? 임대인만 가입이 되어 있는 지금은 상황일까요? 저희 임대인만 가입하고 저희가 좀 가입을 못했습니다. 가입은 안 돼 있으신 사안이고요. 네. 네. 우선은 이제 그 책임 소지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보통 이제 건물 관리상 그 이제 화재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임차인이랑 임대인이랑 이제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인이 불명하다고 한다면은 임차인은 내가 이 건물을 이제 유지를 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입증 책임은 1차적으로는 이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목적물을 원상태 그대로 반환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채무 불이행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원인 불명에 대해서 내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했는데도 이제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은 이제 임대인이 지배하는 영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건물 배선이 잘못돼 있다든가 혹은 뭐 이렇게 누수가 된다든가 누선이 된다든가 누전이 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대인이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외부적으로 노출된 가스 하이라이트가 문제가 되었었고 그 위에 이제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 그 기계 자체가 좀 오작동이 되어가지고 이제 잘못되었었고 그 오작동에 대해서 이제 임대인이 미리 좀 알고 있었었는데 이거를 계속 수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책임 소지는 아마 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불난 거에 있어서 내 책임이 없다라는 걸 좀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이제 일부 책임 자체가 이제 임대인한테 이제 과실 비율을 정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과실 비율을 정해가지고 일부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을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구상금 청구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다시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당장은 임대인이 보험사로부터 이제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결국 또 화재 책임에 대해서 이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임대인이 이제 보험회사한테 3,700 전부를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이제 따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보험회사한테 3천만 원 청구해서 3천만 원만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게 7천만 원이 이제 임차인한테 들어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손해액을 미리 이제 산정하시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지금 주관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게 손해액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감정평가라든가 혹은 이제 손해액 산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 손해액을 좀 다투셔서 만약에 그 손해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좀 다투셔서 금액 자체를 낮추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저 추가 질문해도 되나요? 네. 선생님 그리고 이게 가스 하이라이트가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저희가 들어가게 되네요. 네네. 그리고 이게 양방향으로 조작이 되는 로터리 다이얼 스위치 방식이어갖고 네. 오른쪽으로 조작을 안 하고 왼쪽으로 조작을 해도 그다음부터 이렇게 작동이 되고 이런 게 좀 문제는 안 되나요? 그런 거는?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거라고 내가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은 그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하지 않거나 다른 걸 이제 교체를 요구를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그거를 이제 주위에서 다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주위에서 만약에 다루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이게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다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임대인한테 이거
자칫하다가는 화재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남겨놓으신 문자라든가 뭐 이제 뭐 내용 같은 게 전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그것들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그리고 이게 네. 지금, 저희가 그 이사 날에 그게 불이 난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한테 이거 방 빼겠다고 부동산을 내놓는다고 얘기도 했고, 네네. 또 집주인도 퇴거 청소 비용으로 10만 원을 보증금에서 제하하고 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저희가 이삿짐을 옮겨준 거예요. 차가 저희가 없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게 집주인이 저희 이사를 옮겨주는 바람에 저희가 초동 대처도 하지도 못했고, 집주인도 그게 원래 자리를 비우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네네. 대해서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계약 기간 내인지 외인지 이걸 한번 여쭤봤었는데 예. 그 이제 이삿 날이었으면은 저희가 이제 목적물을 반환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날이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계약 기간에 이제 들어가는지 혹은 이제 계약 기간에 인도 의무를 지금 이제 넘겨가지고 집주인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책임 소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책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 내가 쓰던 물건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건물을 이제 그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게 인정된다. 그래서 아직 인도가 완전히 진행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임차인이 부담하실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 관리라든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초동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임대인도 같이 이제 관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실 비율을 좀 다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거 보험사하고 조금 그 협의를 해갖고 그냥 마무리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선생님 뭐 국가기관이나 공단 이런데 무료 그런 소송 지원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저희가 자비로 좀 변호사님을 선임해가지고 좀 승소를 해서 다툴 만한 좀 여지가 좀 있나요? 그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제 사안 자체는 임차인이 이제 사용 수익하고 있던 목적물에서 이제 그 가스 하이라이트 오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사실이 있어서 이제 임차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손해 전체 손해 크기라는 게 이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고지한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라서 그 손해액이 실제로는 이제 얼마 금액인지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화재 초동 대처라든가 화재 발생하는 경위 자체도 이제 임대인이 그 건물을 이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같이 감시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과실 비율을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가적 도움을 받으시다든가 혹은 이제 보험회사에 그 부분을 소명하셔가지고 법률적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게 그냥 한 개인회생 이런 거나 파산 뭐 이런 거를 좀 시간 지난 다음에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협의 같은 걸 하지 말고 그냥 소송을 하는 게 나은가요? 그 뭐 개인 회생 파산을 이제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정이 나오는 건 아니래 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이제 그게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회생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은 이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또 이제 그 회생이나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변제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또 한번 검토를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이게 저희가 이 견적을 업자 불러가지고 견적받은 건 800만 원 나왔는데 그걸로 좀 협의를 해본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근데 이게 좀 아직 결정된 게 없는데 소송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희가 먼저 금액을 이렇게 제시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다투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이제 다툴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제 의뢰인 선택 사항이시긴 한데, 이 상대방이 돈을 달라라고 법원에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법원한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돈은 800만 원을 넘어서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법원한테 확인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소를 제기해서 이제 그 돈을 얼마 줘야 되는지 모르는 그 불확정한 상황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일반적으로 그냥 소가 제기되면은 이제 대응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 뭐 일반적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달라라는 청구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보험금 청구라든가 이런 기업 소송이라든가 보험 사건들 전문으로 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채무 보존재 확인 소송도 일반적으로 또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뭐 무조건 이거 이렇게 간다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이게 지금 판례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판례 말씀이에요? 예, 이런 저희가 그 당일날 방을 빼겠다고 고지를 했는데 주지인한테 그거에 대해서 이게 판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 화재 발생한 거에 대해서 약간 책임 그 소지 때문에 아마 그런 판례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제 판례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사건이 한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 전부 다 사실관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판단에 있어서 주요한 이제 법적 근거를 이제 법원이 일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선례적 판례로서 이제 쓰게 되는 것인데, 그 이제 관련돼서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건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사한 사건들을 이제 검토를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진행을 해보시고 추후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또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과실 비율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예. 마지막으로 좀 상담자분께서 꼭 잊지 말고 좀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임대인한테 그 가스 하이라이트가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네. 그 전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임대인한테 이제 해결을 요구했던 사실 같은 거를 좀 주의 깊게 모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셨을 때는 이게 뭔가 사용하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것을 좀 인지했을 때 뭔가 교체를 해달라고 좀 요구를 했다든지 이런 걸 좀 자료를 모아두면 좀 좋은 부분이 예, 있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주셨고. 보험금 청구 금액 자체도 이제 높지는 않았지만은 그 손해액 자체가 이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그냥 1,500만 원을 예, 달라고 맞습니다. 지금 임대인이 요구를 네.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전체 손해액 자체가 이제 얼마인지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지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보통은 이제 돈을 달라고만 하는 소송이 있다고만 생각하는데 내가 돈을 줄 의무가 없다 이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도 있으니까 혹시 원하시면은 나는 이제 800 이상은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소송을 선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실까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사위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전세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사업에 다 써버렸다며 저에게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딸이 알게 되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으니 염치 없지만 저한테 전세 자금 2억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심 끝에 딸을 위해서 제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내어줬죠. 사위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건설 경기도 곧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서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딸이 손녀들과 함께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사위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순간 사위에게 빌려준 돈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사위가 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딸과 사위가 이혼하고 나면 사위한테 빌려준 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돼서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사위에게 빌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참, 이 잠도 오지 않는다고 지금 하셨는데, 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면 이 전세금을 뭐 돌려받게 되고, 이 전세금이 사위한테 가는 걸 좀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이제 사위가 전세 계약의 당사자라면은 이제 네. 전세권자에 해당하는데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은 이제 전세금을 다 이제 사위가 다시 반환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권리 관계를 확정하기 전에 이제 전세금이 일단은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상담자는 사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존 채권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위의 전세금 반환 채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해가지고 가압류를 하셔가지고 먼저 이제 이전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려준 그 대여금 채권을 이제 좀 네, 바탕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대여금 또 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면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하면 좋을까요? 네, 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에 대여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을 입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전을 인도한 사실을 입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안에서는 이제 상담자는 사위에게 금전을 이제 대여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에 의해 가지고 그 이제 인도한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통장의 거래 내역서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을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반환 시기를 딱히 정하지 않고 이제 인도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청구 시에 이제 반환 시기가 도래하시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청구를 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문자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차용증이 지금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구두 계약도 계약이래 가지고 네. 이제 그 계약 자체는 이제 인정될 수 있지만은 그 입증 책임 자체가 주장하는 사람이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녹취록이라든가 문자 등이 이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또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런데 혹시 이제 이 사위가 뭐 장인이나 장모한테 이게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증여를 한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만약에 한다면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실무에서는 증여인가 대여금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대여금인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못하면은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안에서는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서 대여금으로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문자 내역이라든가 통화 내역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자리에 함께한 제3자의 이제 진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입증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차용증을 사실 뭐 이게 좀 작성하는 경우도 좀 드물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대여금을 빌려주면 거기에는 이자가 붙는데 이자를 좀 뭐 따로 지급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뭘 더 이렇게 좀 증명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이제 계좌이체 내역에서 사위가 이제 이자를 변제했거나 네. 혹은 이제 원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 대여금으로 이제 추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이 있는 것들을 좀 입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금의 일부를 주거나 이렇게 좀 반환을 했던 게 있으면 좋고, 네, 이자를 일부 좀 이렇게 주는 것도 좋을 수 네,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대여금 반환 소송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계좌 이체로 이렇게 보냈던 통장 내역 이런 거를 좀 증명을 하거나,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녹음을 하거나, 네. 이제 뭐 현실 사례에서는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증명을 하나요? 자료로는 뭐 어떤 것들을 많이 제출을 좀 하나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통장 내역을 봐가지고 이제 원금의 일부를 이제 반환을 했다든가 그에 네. 대해서 이제 각서를 쓴다든가, 혹은 이제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문자로 이제 만약에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 빌려줬다라고 네. 한다면은 이제 5천만 원을 언제까지 갚을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상대방이 웬 갑자기 5천만 원이냐, 3천만 원을 언제까지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액이랑 이제 반환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이제 확인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이용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추후에 이제 좀 언제 돌려줄 거냐, 네네. 이렇게 보내서 거기에 대한 의사라든지 예. 이게 또 빌려준 사실이 있다라는 걸 좀 자료를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네요. 지금 딸의 이혼 소송도 지금 좀 뭐 진행될 수 있다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 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이 딸의 이혼 소송이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여금을 받게 되는 부분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이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전세금은 상담자가 이제 사위에게 대여한 금원으로서 채무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이가 빌려간 채무가 만약에 이제 일상 가사에 연관된 채무라든가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라고 한다면은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돼가지고 이제 각각 채무를 분담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든가 혹은 이제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 사이 개인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라고 한다면 사이가 이제 전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혼에 있어서 어쨌든 부부가 또 공동으로 하는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사위 개인을 위한 돈인지에 따라서도 사실 이혼 재산 분할을 네, 할 때 재산 분할할 때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네요. 그럼 만약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 장인이나 장모가 패소를 한다면은 좀 뭐 빌려준 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네. 그 대여금 반환 청구해서 패소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사이 그 장모가 사이한테 지급한 금액은 아마 이제 증여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일부 불리한 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딸 입장에서는 이제 사이와 이제 그 재산 분할을 할 때 그 내용을 이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거기에도 또 반영이 될 수 예,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어서 아예 못 받게 되는 게 아니라 또 부부 그 네. 공동의 영역에서는 또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는 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담자분께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몰래 가족 간에 빌려준 것이다 보니까 차용증이 없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혹시라도 뭐 문자라든가 통화 녹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여한 사실들을 최대한 이제 수집을 하셔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또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사연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식당에 방문할 때마다 항상 이를 고지하고 갑각류를 빼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파스타 집에 방문했다가 식당 주인이 음식에 갑각류를 넣어서 알레르기가 크게 발현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30분 정도 이후부터 목이 갑갑해지며 혀와 입술이 퉁퉁 붓기 시작했고, 그 즉시 응급실에 방문해 처치를 받아 겨우 증상이 가라앉았습니다. 나중에 식당 주인에게 따지자 그럴 줄 몰랐다며 죄송하다는 말로 퉁치려 하는데요.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에 식당 주인에게 꼭 보상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정말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네, 그 이제 민법 제750조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조물 책임법상 이제 제3조 1항에 의하면은 이 또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사안의 파스타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한테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안정성이 결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조물 책임은 사안에서는 이제 인정되지 않고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만 좀 인정을 검토를 네.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심할 경우에는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네, 맞습니다. 무서움을, 공포를 느끼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생명에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각각류 알레르기 반응이 심각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의식을 상실하는 경우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반응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 이제 심지어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도 펼쳐질 수가 있는데 이 식당 주인에게 뭐 좀 다퉈볼 수 있는 어떤 뭐 혐의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의하면은 이제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상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네, 그렇지만 또 예외적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인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제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가 필요한데 사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음식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 주인에 대해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위반 내용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해야 하는 곳이 있지만 일반 음식점은 지금 현재 해당하지가 않고, 그러면은 그 밖에는 또 뭘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제 형법 268조상 업무상 이제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갑각류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이제 입증을 하셔야 되고, 그 식당에서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이제 식당을 갑각류에 해당하는 새우를 넣어 가지고 음식을 조리한 사실들을 입증을 하신다면은 이 부분도 이제 가능한 제목으로 이제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도 네. 이제 입증에 따라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응급실에 가서 지금 처치하느라 이제 또 비용이 들었잖아요. 그 네네. 비용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상대방이 이제 잘못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응급실 진료 비용은 치료비로 지출된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극 손해에 해당하게 되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고 또 이제 정신적으로 이분이 이제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고 이제 위자료를 또 청구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보상도 가능할까요? 네,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도 이제 가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사건의 경위, 그리고 이로 인한 증상의 정도, 치료의 경과, 그리고 상담자의 나이라든가 직업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것이 판례이긴 하지만은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제 갑각류 알레르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게 된 경우가 발생을 하였는데 네. 이제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한 사건이 있긴 합니다. 그 굉장히 이제 그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게 된 네. 그 피해에 대해서도 그 이제 정신적인 손해를 위자료로 좀 인정을 네, 한 맞습니다. 부분이군요. 네. 이 판례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 이 부분일 좀 해당이 될 것 같기도 한데, 형사처벌도 뭐 가능할 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 네, 그 이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를 했고 그 상대방도 이제 알고 있으나 이제 과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조치를 하지 않고 음식을 내서 이렇게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형법 268조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이분의 이 그 식당 주인에 대한 말씀만 이렇게 좀 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고지를 했다고는 했는데 뭐 좀 이분 그 상담자 분께서도 뭔가 주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은 없을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고지를 할 때 그 이제 식당 주인이 좀 인지를 못하고 할 수도 있고 나는 고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돌이켜보면 고지를 안 한 경우도 또 있을 수가 있는 것 네. 같아가지고 내가 고지를 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뭐 상황이라든가 혹은 그에 대해서 이제 남길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제3자가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의 이제 진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최근 큰 마음을 먹고 멜론을 여러 개 구매했는데요. 약 10개 정도의 멜론이 들어가 있는 박스를 열어보자 밑에 있는 5개의 멜론이 전부 상해 있었습니다. 시장 과일 가게에서 구매한 건데 썩은 것은 그렇다 쳐도 귀인들을 대접하려 했던 시간이 몽땅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주인을 꼭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흔히 좀 접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떤 항목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대표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이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장 크게 문제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네. 내가 이제 완전한 상품성을 가진 멜론을 10개를 구입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 5개는 상품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이제 저 완전한 물건을 나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의무를 불이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채무 불이행 사유에 해당하게 되고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10개 중에서 아래에 지금 보이지 않는 네, 5개가 다 맞습니다. 썩어 있었던 그런 건데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은 썩은 걸 좀 숨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맞습니다. 흔히 이런 거는 뭐 사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사기죄로 좀 처벌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아, 가능한 부분이 그 있나요? 이제 형법 347조는 사기죄는 이제 기망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 처분 행위가 발생을 해야 되고 이러한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은 사기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의로 이제 불법 영득 의사,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안의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 가게 주인이 이제 썩은 것을 알고도 일부러 이제 아랫부분에 숨긴 것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재산을 편취하겠다는 의사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기죄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중에서 이게 다 완전하게 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 짚어봤고 그리고 사기죄도 알고도 일부러 속였다면은 그 사기죄도 가능한데 그 밖에 또 뭐 적용할 수 있는 뭐 죄가 있을까요? 예, 만약에 이제 식품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썩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네. 식품위생법 4조 위반에 의해 가지고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이제 식품위생법상 이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민사와 함께 형사처벌도 좀 가능한 건가요? 예, 그 이제 민사와 형사는 이제 별개로 각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상 이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이 사건이 이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걸 입증을 하신다면은 사기에 의한 이제 고소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뭐 혹시라도 이 만약에 지금 썩은 멜론을 지금 알아서 아예 안 드셨는데 만약에 모르고 먹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제 어떤 부분이 크게 다쳤을 때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이 훼손된 경우에도 이제 상해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네. 만약에 이제 음식을 팔면서 상해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업무상 내가 이제 과실로 이제 상대방한테 상해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죄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정신적으로 뭐 앞서 말씀 주셨던 저희가 아까 갑각류 알레르기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정신적으로 이제 피해를 받았다 이런 것도 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근데 딱 눈에 보이는 피해가 있지는 않은데 네. 네네. 그 이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일 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제 형법상 불법 행위, 사기죄라든가 업무상 과실치상죄라든가 혹은 이제 그 형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위자 명목으로 이제 청구가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고소를 만약에 진행한다고 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이제 고소를 진행하시게 되면 우선 이제 수사기관한테 고소장을 접수를 하시게 되고 수사기관이 이제 고소장을 받아본 다음에 이제 고소인을 이제 조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 고소인 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피고소인을 이제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송치가 되면 이제 검찰로 이전이 되고 검찰에서 이제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이제 공판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뭐 시간을 지금 이제 그 귀한 손님들을 좀 대접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하지 못했다. 이런 게 좀 속이 상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위자료에서 이런 부분을 좀 증명하기는 또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아무래도 이제 위자 부분에서는 이제 정신적 충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네. 충격이 이제 객관적으로 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아니면은 입증 책임에 이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사소송이라든가 형사적 절차 말고도 이제 소비자 보호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피해 구제 신청이라든가 네. 혹은 이제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결과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이런 걸 네, 이용해도 맞습니다.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 조언을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조언 주시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큰 맘 먹고 귀한 시간 이제 마련해가지고 이제 좋은 분들 대접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격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 원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구매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진이라든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체증을 잘 해놓으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뭐 민사 형사도 좋지만 소비자 보호원 네. 말씀해 주신 것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황용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만요.